자, 처음 수업을 들으셔서 앉아있기도 쉽지 않죠. 근데 이제 지금부터 하는 게 이제 그나마 좀 새로운 이제 내용을 들을 수 있는 본론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이 단원 부동산 개념이라는 것을 지금 공부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총론에서 그나마 중요한 단원이 요겁니다. 총론에서 한 3문제 정도 출제된다 그랬죠. 총론에서 이제 공부를 해둬야 되는 개념이 이제 부동산 개념이라는 파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분류가 있습니다. 부동산 분류. 자, 요 두 단어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요거는 반드시 해야 되고요. 근데 뭐 별표가 3개까지 정도는 안 해요, 사실은. 근데 그나마 그래도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이 2개 정도면 상당히 그래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3개면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해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세 번째 부동산 특성이라는 단원이 있어요. 이 단어는 시간을 많이 들이지 말 것,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을 많이 들이지 말 것.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드림에도 불구하고 꼭 여기 또 시간을 낭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부디 그러지 마십시오. 원래 출제 안 됐습니다, 이거. 이거 시간을 많이 들이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많이 공부하신 분들은 헛공부한 거예요. 공부를 엉뚱한 데 시간을. 출제가 될 가능성이 더 많은, 여기서는 출제가 됐어요. 여기서도 되고 여기서도 되고 다 되고. 근데 이건 출제가 안 됐습니다. 다음에 부동산 속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 부동산 속성이라는 데서는 공간성이라고 하는 것을 좀 주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간성. 사실은 원래 이게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봤는데요. 여기에서는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자, 어쨌든 총론에서는 시간을 많이 들이는 것은 아니다. 다만 개념과 분류 정도는 좀 체크를 한다. 그러면 개념도 다 중요하냐? 그것도 아닙니다. 개념도 다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오른쪽 페이지에 보시면은 25페이지에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4번 있죠. 요거는 중요도가 매우 떨어집니다.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정착물 구분 기준 하는 거 있죠. 그럼 그 옆에다가 뭐라고 해놔야 돼요? 중요도가 낮다 이렇게 표시를 해놔야 되죠.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말았네, 별로. 이거는 10년에 한 번도 출제가 안 됩니다. 괜히 할 내용만 많아질 뿐이고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 2번을 위주로 하시라 이 말씀입니다. 동그라미 1번, 2번. 아시겠죠? 그 나머지 내용은 해야 됩니다. 그 동그라미 오른쪽 페이지 동그라미 3번, 4번 내용 외에는 다 해야 돼요. 그래도 그게 어딥니까? 동그라미 3번, 4번을 버려버리면 공부할 내용이 확 줄어들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런 거는 나중에 보는 거예요. 나중에 뭐가 돼 있을 때, 기본적인 게 돼 있을 때 보는 거지 미리 보는 거는 전혀 아닙니다. 아시겠죠? 어쩌면 나중에 끝까지 한 번도 안 봐도 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데 처음부터 헛심 빼지 마시고요. 중요하다는 것 그 위주로 보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괄호 1번, 괄호 2번, 괄호 3번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럼 24페이지에 괄호 1번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법률적 개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오른쪽에 괄호 2번, 괄호 3번에 경제적 개념, 기술적 개념이라고 되어 있죠. 자, 요게요. 공부를 하는 요령 중에 큰 타이틀을 먼저 보는 방법이 있어요. 요게 요령이에요, 요령. 자, 지금 그것만 써드리면 어떻게 돼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 하면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복합 개념 부동산. 이게 큰 타이틀이잖아요. 그 중에서도 또 큰 타이틀이 괄호 1번 했는데 거기에 바로 협의의 부동산, 법률적 개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법률적 개념. 괄호 2번에 뭐라고 돼 있어요? 경제적 개념. 괄호 3번에 요렇게 아까 시간에 말씀드렸던 법경기가 나왔죠. 이게 이제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타이틀을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세부적인 내용보다 일단은 이 부동산 개념을 3가지 측면에서 보는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아까 법경기가 이렇게 또 나왔다. 근데 이 법적 개념을 다시 뭐로 나누고 있어요? 반괄호 1번, 오른쪽 페이지에 반괄호 2번이죠. 이 구분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을 공부할 때 처음서부터 바로 숲으로 쏙 들어가 버리면 숲이 아니고 숲 속
속으로 쏙 들어가 버리면 전체 그림을 그릴 수가 없잖아요. 처음에는 위에서 밑그림을 그리듯이 커다란 이 지도를 보듯이 봐야 돼요. 그래서 부동산 개념이라는 나무가 있어요. 이렇게 부동산 개념이라는 주제의 나무가 있으면 거기에 무슨 가지가 있고요. 법적인 개념의 가지가 있고 경제적인 개념의 가지가 있고 기술적인 개념의 가지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지금 법적인 개념은 어떻게 나누어지고 있는 거예요? 협의의 부동산과 광의의 부동산 이렇게 잔가지가 또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겠어요? 더 잔가지가 있으면서 잎사귀가 있겠죠. 또 잎사귀가 그려지면 이제 그림을 다 그린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잔가지가 없어요. 바로 그냥 잎사귀예요. 얘네들은.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그려야 될 게 많다 이 말입니다. 아하, 요게 이제 해야 될 내용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밑에는 더 해야 될 내용이 많지 않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지금 그려야 될 게 더 있다 이 말입니다. 요게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이제 그려나갈 내용이에요. 지금은 커다랗게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는구나.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도 충분하다는 거죠. 협의의 부동산이 뭔지, 광의의 부동산이 뭔지만 알아도요. 사실은 오늘은 충분하다는 겁니다. 이 가지만 그려도요. 가지만 그려도. 아시겠죠? 처음서부터 이거 다 잎사귀 그리려고 하지 마시고요. 커다란 아웃라인만 가지시고 그 중에 그나마 내용이 얘가 있구나. 자, 그러면은 협의, 광의, 좁은 의미, 넓은 의미잖아요. 지금 어떤 측면을 보고 있어요? 법적인 측면의 가지를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서 지금 내가 어디에 있구나, 위치가 어느 위치구나 이걸 기억을 하고 있어요. 법적인 개념에 지금 가지에 있구나 이걸 생각하고 오면은 훨씬 공부가 잘 돼요. 자, 근데 이제 수많은 법이 있거든요. 수많은 법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기본적인 법이 뭔지 아세요? 기본적인 법이 바로 민법입니다. 가장 기초적인 법이 민법이기도 해요. 우리 법체계상 아까 가장 상위에 있는 법은 뭐라 그랬어요? 상위에 있는 법은 헌법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헌법을 어긋나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상위, 하위 이렇게 말할 때는 이제 헌법이 제일 상위에 있다 그러고, 이 법학에서 가장 기본이고 가장 중요한 법이 바로 민법입니다. 원래 민법이 먼저 발달했었거든요. 그 외에 그리고 나서부터 이제 다른 법들이 발달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민법이 기본인데 그 많은 법들 중에서 협의의 부동산은 민법에서 말하는 부동산이에요. 민법에요. 재미있습니다. 민법에. 그 나중에 이제 민법을 하시면서 공부를 하실 거예요. 민법에는요. 물건이라는 것도 정해놨어요. 웃겨요. 근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 하시려면 어떤 학문에서 어떤 용어를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용어를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말하는 그런 물건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민법에서는 물건을 뭐라고 해놨는가 하면은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은 이제 어떤 생각을 하면서 듣는지 좀 궁금해요. 민법 90몇 조예요. 저도 정확하게 조문은 모르는데 물건이라 하면 유체물, 유자는 있을 유자예요. 채자가 몸채자고요.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첫째 뭐라고요? 유체물 및 그 다음에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일단은 유체물이라고 할 때 그 유체물은 이런 형체를 띈 거는 전부 다 유체물이죠. 액체도 유체물이고 고체도 유체물이고 기체도 유체물이에요. 기체도. 및 전기는 형체를 띠고 있는 건 아니에요. 전기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불이 들어왔다는 것은 전기가 흐르고 있다는 거겠죠. 이 형광등을 말하는 거 아니죠. 전기가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는 이런 불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보러 확인할 수 있죠. 또 한 가지 방법은 손으로 만져보면 알겠죠. 죽음을 각오하고. 자,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전기도 민법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물건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건. 그게 중요하다고. 민법에서 물건이라고 하는 거를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제 이런 것만 물건이 아니에요. 민법에서 물건을 뭐도 물건이 되는 거예요? 전기도 물건이다 이 말. 전기도. 그리고 뒤에 뭐라고 돼 있어요?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이라고 그랬어요. 자연력 하면 어떤 힘이 자연력이에요? 풍력. 이거 자연력이에요. 수력, 자연력, 태양열 이런 거 다 자연력이요. 이런 것도 관리할 수만 있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물건이 된다는 거죠.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이요. 그러니까 전기를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의 대표적인 예로 들어놓은 거예요. 사실은 민법에서. 그러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의 대표적인 거를 뭐라고 예를 들고 있는 거예요? 전기라고 예를 들고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제는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민법에서는 물건이라 하면 유체물, 및 이런 형체를 띠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도 다 물건이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래 놓고는요, 이제 거기까지는 사실 제가 신경 쓸 바도 아니에요. 저는 신경 쓸 필요도 없어요. 저는 부동산에 대해서만 신경 쓰면 되니까. 민법 99조 1항에 가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부동산이라 하면 이제 나오는 거예요. 부동산이라 하면.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부동산은 대부분은 토지와 건물 얘기할 겁니다. 근데 민법 99조 1항에는 토지와 그 정착물 이렇게 얘기해요. 정착물 이런 표현을 씁니다. 건물이 아니고. 민법 99조 1항에는 토지 및 그 정착물이에요. 그 정착물. 어디에 붙어 있는 거요? 토지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정착물이에요. 그 토지에 붙어 있는 대표적인 게 무엇일 뿐이에요? 건물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토지 건물 하는데 그는 토지는 맞는데 이제 건물은 정착물의 대표적인 것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담장 토지에 붙어 있어요? 붙어 있지 않아요? 붙어 있죠. 그럼 담장은 정착물이 아니에요? 정착물이죠. 그럼 부동산이에요? 아니에요? 부동산이란 얘기입니다. 자, 우리 집 정원에 심겨져 있는 나무가 있어요. 자라고 있는 나무. 땅에 붙어 있어요? 안 붙어 있어요? 붙어 있죠. 그럼 뭐예요? 부동산이 된다는 얘기죠. 정착물로서 부동산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맞죠? 뭔 뜻인지 아시겠죠? 부동산이라고 하면은 이제 땅뿐만이 아니라 땅에 붙어 있는 거는 전부 다 뭐라고요? 정착물로서 부동산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놓고는 민법에서 뭐라고 해놨다고요? 토지 및 그 정착물, 땅에 붙어 있는 것 이렇게 해놓고는 뭐라고 하고 있는가 하면은 동산이라 하면 부동산 이외의 물건이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민법 세계에서는 물건은 몇 가지로 나눠져요? 민법 세계에서는 물건이 몇 가지로 나눠져요?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동산 아니면 부동산이에요. 부동산이 아니면 다 동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지와 거기에 붙어 있는 정착물 아니면은 다 뭐라고요? 동산이 돼요. 그럼 자, 질문 들어갑니다.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이런 전기 같은 거. 동산일까요? 부동산일까요? 전기는? 땅에 붙어 있어요? 안 붙어 있어요? 안 붙어 있잖아요. 그걸로 따지라는 말이에요. 땅하고 땅에 붙어 있는 것만 부동산이고 나머지는 다 뭐예요? 동산이에요. 그럼 전기가 뭐라고 되는 거예요? 동산이 되는 거예요. 민법적으로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동산이다, 뭐 부동산 이렇게 생각하는 걸 말고 민법상으로는 전기도 동산이다 이 말입니다. 땅에 붙어 있는 건 아니니까. 뭔 뜻인지 아시겠죠? 앞으로 공부를 잘하려면은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어떤 학문에서 얘기하는 그것만 딱 그렇게 받아들여야지. 딴 생각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딴 길로 가는 거예요. 수업하다 말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이러다 보면 이제 엉뚱한 대로 삼천포로 빠지는 거예요. 공부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딱 얘기하면 그것만 생각하고 거기에 해당하는 게 뭘까? 만약에 이게 아니라면 이렇게 따지면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딱 거기에서 따지는 것만 얘기를 해야 돼요. 자, 어쨌든 토지 및 그 정착물이 부동산이고 그 이외의 물건은 전부 다
동산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재미있는 거는 나중에 하게 될 거예요. 나중에 하게 될 건데, 저희 공중전화 박스가 길 가다 보면 있죠. 공중전화 박스 땅에 붙어 있어요, 안 붙어 있어요? 붙어 있죠. 자, 근데 이 공중전화 박스 같은 것들은 쉽게 뗄 수 있는 상태예요, 그렇지 않은 상태예요? 보통은 그 밑에 볼트 너트로 해가지고 이렇게 콘크리트 이렇게 바닥을 해가지고 거기에 볼트를 이렇게 그 양생하기 전에 미리 박아 놓잖아요. 이 콘크리트 칠 때 미리 박아 놓고 굳어버리면 이걸 볼트를 못 떼잖아요. 그 볼트 네 군데 있는 데다가 이렇게 그 공중전화 박스 밑에 구멍, 철판 바닥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 딱 올려놓은 후에 나사 너트로 이렇게 재잖아요. 이 나사 너트 떼가지고 들어버리면 딴 데 옮겨 또 이렇게 설치할 수 있잖아요. 자, 이런 상태란 말이에요, 지금 상태가. 이거는 토지에 붙어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은 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이게. 아니, 이게 붙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붙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자, 이 붙어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려면은, 이거를 제거했을 때요, 딴 데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상태다 하면은 그거는 붙어 있는 게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제거한 후에. 근데 보통 보세요. 건물, 담장. 그 자리에서 제거가 되면은 다시 사용할 수 없는 게 보통이거든요. 그래서 이 표현을 할 때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은 항구적으로, 지속적으로 부착되어 있는 물건, 요거를 정착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잠깐 동안 일시적으로 붙어 있거나 아니면은 옮겨서도 얼마든지 다른 곳에 가서도 사용할 수 있으면 그거는 토지에 붙어 있다고 말을 못 하거든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뭘 얘기하는가 하면 나중에 하면 돼요, 이건. 항구적으로, 지속적으로 붙어 있는 물건,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나중에. 예, 어쨌든 그건 이제 나중에 하고, 또 심지어는 뭐가 있는가 하면, 예. 컨테이너 박스에 바퀴 달면 그거는 정착물이 아니죠. 그거는 아예 땅에 붙어 있는 것 자체가 아니죠. 바퀴가 있으면은 땅에 일시적으로도 붙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일시적으로 붙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자, 어쨌든 그런 거. 또 여러분들 그 정원수 파는 집 있죠. 정원수 파는 집에 심겨져 있는 정원수가 있고요. 우리 집 마당에 심겨져 있는 정원수가 있어요. 우리 집 마당에 심겨져 있는 정원수는 이게 죽을 때까지 그 자리에 있는 게 보통이죠. 거의 대부분은. 집 팔 때 정원수만 따로 떼서 파는 경우도 있기는 있겠지만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되잖아요. 나무가, 수많은 나무가 있잖아요. 세상에 지금 이 밖에 나가면 다 나무 심겨져 있어요. 저 나무가 저 자리를 벗어난다는 것은 거의 대부분은 베어 없어지거나 죽어 없어지는 거예요. 대부분은. 그러니까 그 놈은 그 자리에 항구적으로 부착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나무는. 근데 정원수 파는 집에 심겨져 있는 나무는 죽을 때까지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 임자만 나면은 딴 데로 옮겨갈 것이 이미 예정되어 있죠. 이거는 죽을 때까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정착물이라고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뭐라고 보는 거예요? 동산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똑같은 뿌리를 땅에 받고 있는 나무라 할지라도 그런 나무를 뭐라고 하는 거는 가식의 수목이라고 해요. 가식. 임시로. 거짓 가짜 써서 가식, 심을 식자. 잠깐 동안 심겨져 있는 나무다, 이런 의미예요. 그런 거는 동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개념을 공부하는 이유가요, 이게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이게 부동산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 법적 운명이 또 달라지거든요. 법적 운명이. 동산인 경우하고 부동산인 경우하고 이게 법적으로 운명이 달라집니다. 그거는 이제 민법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건 나중에 민법에서 하실 거고. 그래서 일단 동산과 부동산을 구별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게 이제 민법에서 하는 얘기고요. 민법. 근데 이제 광의의 부동산 하면은, 자, 어디서 지금 우리 어떤 가지를 계속 하고 있어요? 법적인 지금 가지 있는 거 지금 계속 다른 가지 안 가고 있습니다. 지금 법적인 개념 하고 있는 겁니다. 법에 민법만 있습니까? 다른 법도 많다 이 말이에요. 다른 법들도 많다. 수많은 법들이 있다고요. 그런 법에서 민법에 이런 이 부동산처럼 뭐 취급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인가 하면은 이게 이제
요 부분을 수업을 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 지금 다른 데서 나중에 배울 거를 부동산 학개론에서 먼저 얘기를 해야 된다는 어려움이 있어요. 공시방법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공시방법. 이거는 이제 공시법에서도 하고 민법에서도 할 거예요. 공시방법. 이걸 개론에서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이제 드러내 보인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공시라는 말이 보일 시자예요. 보일 시자. 드러내 보인다 이렇게. 뭐를 드러내 보이느냐? 저거 주인이 누군지, 저게 압류가 들어와 있는지 안 들어와 있는지 이런 거를 드러내 보이는 거를 공시라 그래요. 공시. 자, 여러분들 아파트 살려고 하는데 저 주인이 누군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등기부 등본 떼봐야 되죠. 거기 압류가 들어와 있는지 안 들어와 있는지,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뭐를 확인해야 돼요? 등기부를 확인해야 되죠. 자, 이게 제 걸까요? 제 게 아닐까요? 이거 확인하려면 등기부 확인해야 돼요? 아니죠. 이런 물건 등기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이게 아주 중요한 차이예요. 동사는 이게 제 것이다 아니다를 다른 사람들한테 알리는 방법이요. 점유입니다. 점유. 이걸 제가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게 누구 거다? 저 사람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거란 얘기입니다. 이걸 점유라 그래요. 점유. 그러니까 동산의 경우 이건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계시잖아요. 갖고 저분 거겠구나. 이분 거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거란 얘기죠. 동사는 점유가 공시방법이에요.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동사는 점유입니다. 점유. 근데 부동산은 점유가 아니에요. 제가 지금 살고 있어요. 집에. 그 집이 제 집일까요? 아닐까요? 점유는 하고 있어요. 제가. 제 집인지 아닌지는 뭘 떼봐야 된다고요? 등기부를 떼봐야 돼요. 점유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점유는 제가 하고 있지만 그게 제가 쇠도로 살고 있는 집일 수도 있잖아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자, 이게 공시방법이 동산과 부동산이 다르다는 거예요. 부동산은 공시방법이 뭐라고요? 등기라고요. 동산은요? 점유라는 거예요. 점유.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차이가. 법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그런데 보세요. 제가 오늘 자동차를 몰고 왔거든요. 그 자동차가 제 걸까요? 아닐까요? 제가 늘 몰고 다녀요. 지난주도 몰고 오고 이번 주도 몰고 오고 다음 주도 몰고 올 거예요. 그 자동차가 제 거일까요? 아닐까요? 자동차 점유하고 있으면 제 건가요? 제가 점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자동차는 뭘 떼봐야 돼요? 자동차 등록 원부라는 게 있어요. 등록 원부라는 게. 대포차일 수도 있고, 이게. 예? 그렇잖아요. 남의 차를 지금 빌려 탈 수도 있고, 허도 있잖아요. 허 하면은, 그게 꼭 허라는 번호판을 제가 제주도에서 처음 봤는데, 신혼여행 할 때. 저는 허니문의 허인 줄 알았어요. 그 허자 붙은 거, 이런 거는 제 거 아니거든요, 그게. 맞잖아요. 그런 거는 다 뭐를 떼봐야 돼요? 누구 건지 확인하려면, 자동차는. 자동차 등록 원부라는 공적 장부를 떼봐야 돼요, 장부. 근데 이 공적 장부가요, 다 법이 따로 있다는 거 아십니까? 자동차 등록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항공기, 선박, 여러분들 덤프트럭 이런 거를 건설기계라 그러거든요. 지게차, 덤프트럭, 포크레인 이런 거. 이런 것도 다 법이 있습니다. 선박법, 그 건설기계 등록법, 각각의 법이 다 있어요. 각각의 법이. 그러니까 민법 말고도 법이 있다는 얘기예요. 민법 말고도. 그런 법에서 이의 소유주가 누군지, 저당이 설정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압류가 들어와 있는지 안 들어와 있는지 확인하려면 뭐를 떼봐야 된다고요? 그건 등기부나 또는 등록 원부를 떼봐야 돼요. 공적 장부를 떼봐야 그 권리 관계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포함해요. 광해 부동산에서는. 그러니까 협의의 부동산을 당연히 갖고 와야 되겠죠. 광해 부동산이니까 위에 걸 그대로 갖고 오면서 거기에다가 뭔가를 더하는 거죠. 요 더하는 놈, 요 놈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준부동산 그래요. 준부동산. 준부동산은 민법상 부동산이란 얘기인가요? 아닌가요?
아니란 얘기죠. 민법상 부동산이면 이쪽으로 얘기하면 되는 거죠. 민법상 부동산은 아닌데 뭐처럼 취급하는 거요? 민법상 부동산처럼 취급하는 거죠. 우리 준공무원이란 말 하잖아요. 준공무원이 공무원이 아니에요. 준공무원이 공무원이 아니에요. 공무원 아니잖아요. 준공무원 공무원 아니에요. 무슨 여기 서울도시공사 공사 무슨 공단 무슨 시설관리공단 이런 데 직원은 공무원 아니에요. 근데 신분이 보장돼 있죠. 굉장히 안정적인 직업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혹시라도 업무와 관련해서 돈 받잖아요. 그러면은 뇌물죄에 준해서 취급합니다. 엄청나게 처벌이 강합니다. 엄청나게. 일반 회사에서 돈 받으면 그 무슨 죄라 그래요? 일반 회사에서 돈 받으면 그 뇌물죄 아니에요. 뇌물죄는 공무원한테만 적용되는 거예요. 근데 준공무원도 돈 받으면 뇌물죄에 준해서 처벌합니다. 엄청난 처벌이 없네요. 그 일반 사기업체에서 돈 받으면 그걸 뭐라 그러죠? 배임죄라 그러나? 자기의 임무를 배신한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 기업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는. 어쨌든, 그런 부동산을 준부동산이라 그래요. 이거는 민법상 부동산은 아니지만 민법상 부동산처럼 취급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공부할 내용이에요. 사실은 지금 단계에서는 뭐 그렇게 복잡하게 얘기를 다 할 필요는 없고요. 그렇게 해봤자 아마 여러분들한테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첫날이라. 여기까지 이해가 좀 되십니까? 부동산 개념은 법적 개념까지와 경제적 개념까지, 기술적 개념까지가 있는데 법적 개념까지가 제일 많습니다. 내용이, 앞으로 할 내용이. 그 중에서 협의광이라는 잔가지가 있고요. 협의는 민법상 개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광의의 부동산은 민법상 개념에다가 플러스 준부동산이라는 것을 더합니다. 이 준부동산은 뭐 자동차 등록법이라든가 뭐 선박법이라든가 이런 각각의 개별 법률에 의해서 그 소유 관계를 표시를 해 두기 때문에 그런 등록 원부를 떼봐야만 권리 관계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준부동산은 특징이 민법상 부동산은 아니지만 공시 방법이 뭐란 얘기예요? 준부동산은 민법상 부동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시 방법이 등기나 또는 등록 같은 이런 공적 장부에다가 기록하는 방법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큰 특징이에요. 되셨죠? 요거 이제 자세한 내용은 이제 나중에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런 경제적인 측면이나 기술적인 측면은 이런 바로 잎사귀 그리면 돼요. 바로 잎사귀. 따로 가지가 없어요. 이거는 이제 용어만 구별만 할 수 있으면 돼요.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부동산도 상품이라는 겁니다. 상품. 여러분들 경제학이라는 학문이 어떤 학문인지 좀 들어보셨나요? 경제라고 하는 거는요, 다른 게 아니고 상품의 생산, 유통, 소비를 다루는 게 경제입니다. 경제. 상품을 생산하지 않습니까? 생산하면 이게 유통이 되죠. 소비가 되죠. 없어지잖아요. 만들어지고 소모가 되잖아요. 이 과정이 다 경제입니다. 이게 활발하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경기가 좋은 거고요. 경제가 잘 돌아가는 거고요. 이게 활발하지 못하면은 경제가 안 좋은 거죠. 경기가 불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생산, 유통, 소비 활동이 활발하면 경기가 좋은 거고, 생산, 유통, 소비 활동이 둔화되면 그는 경기가 안 좋은 거예요. 그 상품이 생산되고 유통되고 소비되는 거예요. 그 상품이라는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뭐를? 부동산을. 부동산도 하나의 상품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다른 상품과 좀 다른 그런 특징들이 있다는 거예요. 건물은 그나마 인간이 만들어낸 건데 토지는 그게 아니죠. 자연물입니다. 자연물. 자연물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갖습니다. 자연물임에도 불구하고. 물론 그 자연물인 토지를 개간을 하거나 개량을 하기도 하죠. 이렇게 택지 개발하기도 하고 거기 이제 인간의 노력이 투입되어서 경제적 가치를 더 많이 높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자연 상태로서도 가치가 있고요. 거기에다가 무슨 개발을 해서 택지 개발하고 이렇게 해서 더 가치를 높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이렇게 된 이 부동산이
하나의 상품이라는 겁니다. 상품. 그런 상품이라는 관점에서 보고요. 그리고 이 부동산은 특징이 주로 어디에 많이 쓰이는가 하면은 특히 토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상품을 생산하는 데 투입돼요. 자체가 상품이기도 하지만 예를 들어 농민들이 이 농사를 지으려면 땅을 사야 되잖아요. 그 땅에다가 씨 뿌려서 이렇게 기르러서 이렇게 농산물을 생산하잖아요. 그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생산 요소인 거예요, 토지가. 그리고 아파트 건설업체에서는 토지를 매입을 해서 거기에다가 건물 짓고 분양하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 지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땅이 필요하죠. 또 공장 지어서 뭐 이렇게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또 땅이 필요하잖아요. 이게 전부 다 뭐예요? 생산 요소라는 거예요, 생산 요소. 그러니까 그 자체가 하나의 상품이지만 어떤 성격이 강하다는 거예요? 생산 요소의 성격이 강해요. 물론 그게 소비재로서의 성격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 주택 있죠, 주택. 주택은 생산 요소로서의 성격보다는 소비재로서의 성격이 더 강합니다. 이 생산 요소와 소비재 이게 좀 구별이 이것도 좀 생소하죠. 이런 단어들조차도. 이 생산 요소는 뭔가 하면은 업체에서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투입되는 건 전부 다 생산 요소예요. 자, 그럼 우리 학원 입장에서는 생산 요소가 뭐가 생산 요소일까요? 우리 학원에서 뭐를 지금 생산하고 있어요? 학원에서 생산하는 게 뭐예요? 강의죠, 강의. 강의 서비스 제공하는 거죠. 강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투입되는 것들이 뭐가 있어요? 이런 공간도 있어야 되죠. 이런 공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생산 요소예요. 장소. 또 이런 설비들 있어야 되죠. 스텝 요원들 있어야 될까요? 직원들, 스텝 직원들, 노동, 강사 있어야 되잖아요. 이 강의 서비스라는 이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투입되는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생산 요소예요. 저 직원들이 쓰는 볼펜조차도 뭐예요? 생산 요소예요. 강의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볼펜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사서 지금 쓰시는 볼펜은 뭐예요? 그거는 소비재예요. 그거는 그냥 소비하는 거예요. 어떤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투입되는 게 아니에요.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투입되는 건 죄다 뭐예요? 생산 요소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업체에서 구매하는 건 전부 다 뭐예요? 생산 요소입니다. 그게 볼펜이라 해도 업체에서 구매하는 건 다 생산 요소예요. 가게, 일반 가정집에서 구매하는 건 전부 다 소비재입니다. 그건 토지를 할지라도 가게에서 소비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벤츠 자동차를 샀어요. 근데 벤츠 자동차 이거 긁는 게 걱정돼요. 주차장이 없어요. 옆집한테 땅 이렇게 따로 떼가지고 땅 사가지고 거기 주차장 지어서 지금 그럴 목적으로 토지를 샀어요. 그럴 때는 뭐예요, 그게? 소비재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생산 요소 소비재 또 중요한 하나의 자산이죠. 우리에게는 자산이기도 하고 또 자본으로 성격을 갖기도 해요. 경우에 따라 자본으로서의 성격이 있다. 이런 표현들이 나왔을 때 이게 어떤 측면의 개념이다라는 걸 구별만 하면 돼요. 경제적인 측면의 개념이다 구별만 하면 돼요. 아시겠죠? 이거는 어렵지 않아요. 바로 잎사귀입니다. 이게 다 잎사귀예요. 잎사귀. 경제적 개념. 끝이에요. 더 이상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 보시면은 경제적 개념은 자산, 자본, 소비 이게 다 그냥 잎사귀 그린 거 끝이에요. 더 이상의 내용이 없어요. 간단해요. 그다음에 기술적, 물리적 개념 있죠. 거기에 공간, 자연, 위치형 이것도 다예요. 그 잎사귀예요. 그 단어만 구별하면 돼요. 공간, 자연, 위치, 환경. 자, 이런 표현들이 나오거나 또는 토목, 지질, 지반 이런 표현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표현들은 전부 다 어떤 측면에서 보는 거예요?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는 거예요. 우리 시험에서 이걸 섞어놓고요. 다음 중 기술적 개념에 속하는 거는 이렇게 소속을 묻습니다. 원래도 소속을 묻는 문제가 나왔어요. 여기에 속하느냐, 여기에 속하느냐, 소속을 묻는 문제예요. 그걸 구별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여기에 대해서 더 세부적인 내용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대답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 건 이제 나중에 하면 된다고요. 나중에. 지금 첫 술에 배부르게 할 필요 없고
처음에는 이 그림만 어지간히 그리면 돼요. 앞으로 내년 한 6월 심화 과정까지 끝날 때까지 아니면은 원래 시험 합격한 친구들을 보면은 8월 달까지도 갈피를 못 잡다가 9월 달에 동형 모의고사 과정이 있어요. 이제 매주 40문제씩 푸는 거. 거기서 쫙 끌어올라가 가지고 그렇게 합격한 친구 녀석이 있어요. 그 녀석은 젊은 친구인데 남자애가 처음에는 막 5월, 6월 달만 해도 막 갈피를 못 잡아가지고 저 녀석 저거 이 1차도 위험하겠다 싶었거든요. 근데 웬걸 8월 달 이후부터 바짝 올라가더니만 학원에서 1차와 2차를 점수를 모두 다 따졌을 땐 그 녀석이 제일 높아요. 1차도 힘들 거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 보면은 그렇게 똘똘해 보이진 않거든요, 얘가. 그렇게 똘똘해 보이진 않아서 걱정스러웠는데 나중에 바짝 하더니만 그렇게 올라가더라고요. 어쨌든 내년 그때까지 7, 8월 달까지도 충분히 이제 서서히 올라가기도 해요. 제가 봤을 때는 보통은 7, 8월 달에 성적이 쫙 올라가는데 그 친구는 좀 더 늦게 이렇게 올라간 편이에요. 그래서 1차와 2차 모두 다 평균 70점이 넘어요. 상상을 초월해요. 둘 다 60점이 겨우겨우 될까 말까 막 이런 정도였거든요. 어떤 때는 60점 넘고 어떤 때는 60점 안 되고 이런 녀석이었는데 막판에 그렇게 쫙 끌어당기더니 한 달 보름 사이에 그렇게 됐어요. 한 달 보름 사이에. 어쨌든 제일 먼저 연락한다면서 저한테 일요일 날 저녁 때 문자가 온 거예요. 합격했다고.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1차만 합격했는 줄 알았어요. 근데 2차까지 합격했다고. 거의 그렇습니다. 거의. 자기가 마킹 실수만 안 하면 자기가 이제 문제지에다가 정답 표시를 하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답안지에다가 마킹을 하고 답안지만 제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답안지에 옮겨 적는 게 실수만 하지 않았으면 그날 바로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계세요. 문제지에 정답 표시가 안 돼 있어요. 분명히 푼 것 같은데 문제지에 정답 표시가 안 돼 있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한계가 걸려 있어요. 이러면 이제 한 달 동안 이제 가슴앓이 하는 거죠. 한 달 동안. 발표 날 때까지. 예, 한 달 뒤에. 꼭 한 달 뒤에 발표가 납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발표가 납니다. 일요일 날 시험을 보면 10월은 31일까지 있기 때문에 7로 나누면은 몫이 4고 나머지가 3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요일부터 월, 화, 수 3일 더 지나야 됩니다. 딱 30일 뒤기 때문에. 그래서 수요일 날 발표가 납니다. 어쨌든 그렇게 가슴 아리하지 않으려면은 자기가 무엇을 마킹을 했는지 표시도 정확하게 돼 있어야 돼요. 그런 분들이 간혹 있어요. 어쨌든 곧 나중에 가면 되니까 일단은 지금 이렇게 아웃라인 잡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 보세요. 지금 어떻게 하는지. 지금 제가 책을 어떻게 읽었습니까? 큰 타이틀을 먼저 봤죠. 이 줄기를 그리고요. 굵은 가지를 먼저 그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훈련을 좀 하셔야 돼요. 어떤 단원을 들어갔을 때 이게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구나. 여기서 말하는 복합은 아까 첫 시간에 두 번째 시간에 했던 종합이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종합. 여기서 말하는 복합은 여러 개를 다 본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해서 괄호 1번, 괄호 2번, 괄호 3번을 먼저 보고 괄호 1번, 괄호 2번, 괄호 3번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다시 반괄호 1번, 반괄호 2번 이렇게 하는 게 요령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세부적인 내용은 몰라도 오히려 이 커다란 걸 아는 게 더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어떤 부분은 이 자체가 중요해요. 근데 어떤 부분은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같이 나가면서 알려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그러면은 24페이지, 25페이지 중요한 게 해결된 거예요. 해결됐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은 26페이지에 그 공간으로서의 부동산이라는 게 있죠. 요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요거 공간성이라는 거거든요. 부동산 속성중에서. 요거는 그래도 좀 체크를 해야 되는 개념입니다. 공간성. 그 다음에 그 밑에
지금 그 개념상 어떻게 돼야 되는가 하면은 그 공간으로서의 부동산이 이렇게 돼야 돼요. 그 위에 뭐가 생략이 되어 있는가 하면은 부동산 속성이라는 게 들어가야 되고요. 부동산 속성. 거기에 괄호 1번의 공간으로서의 부동산 이렇게 돼야 되고요. 괄호 1번의 공간으로서의 부동산. 그다음에 밑에 공간과 관련된 권리, 요거는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요. 요 속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밑에 위치로서의 부동산이 있죠. 그 위치로서의 부동산이 괄호 2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위치로서의 부동산. 이렇게. 그러니까 얘네들이 같은 급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 속성이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부동산 속성이라는 나무가 있으면 여기에 무슨 개념이 있고요. 이게 공간으로서의 부동산이 있고요. 이쪽에 뭐가 있고요. 위치로서의 부동산이 있고요. 또 여기 나중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중요도는 떨어지는데 얘네들은 이게 같은 급이에요. 급이 공간, 위치, 환경 이게 같은 급이에요. 아시겠죠? 그 중에서 어떤 게 중요하다고요? 요 공간으로서의 부동산이 중요하다고요. 요런 그림을 요런 나무 그림을요 한 60개 정도 그리시면 돼요. 시험 칠 때까지. 60개면 많은 것 같아요? 적은 것 같아요? 60개 같으면. 많은 것 같아요? 시험 문제가 40문제 나옵니다. 시험 문제가 40문제 정도 나오는데 60개 정도 나오면 많은 거 아닙니다. 40개 문제 나오는데 해마다 똑같이 출제됐던 주제에서 출제되는 게 아니거든요. 출제되지 않았던 게 출제되기도 하기 때문에. 근데 거의 거기에서 그것만 하면 거의 해결 다 됩니다. 원래 95점 받았던 그 친구도 다 그냥 수업 시간 했던 거 다 들었다가 그랬지 않습니까? 수업 시간에 했는 데서 다 나온 거예요. 다 알 필요도 없는 거죠. 자, 이 공간으로서의 부동산을 말하는 거고요. 자,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거는. 부동산에서 공간이라는 의미는 실제 인간이 이용 가능한 공중, 지중, 지표를 말하며 아울러 부동산 소유권의 범위 확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바 우리나라 민법 212조에서는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의 범위 내에서 토지 상하에 미친다고 규정함으로써 토지 소유권의 입체 공간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공간이요. 공중 공간도 있지만 어디도 있다고요? 밑으로 지하 공간도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입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공간과 관련된 권리에서 공중권, 지하권, 지표권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거기 이제 좀 체크를 할 내용들이고요. 앞으로 이제 그 자세한 거를 공부하게 될 겁니다. 공중권 하면은 공중 공간에 대해서 내가 가질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근데 내가 가질 수 있는 권리도 있지만 내가 가질 수 없는 권리도 있거든요. 그래서 공중권을 그 옆에다 이렇게 써두세요. 이거 앞으로 하실 거예요. 공중권에는 사적 공중권도 있지만 공적 공중권도 있어요. 사적 공중권은 내 권리가 미치는 영역이고요. 공적 공중권은 내 권리가 미치지 못하는 영역이에요. 그렇게 봐두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비행기가 지나가고 있잖아요. 내 땅 위로. 근데 허락도 없이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막 격추해요. 돼요? 안 되잖아요. 이거는 내 땅 위로 아무리 지나간다 해도 이거는 내 권리가 미치지 않는 영역을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는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 이런 거는 그렇지 않아요. 햇빛을 못 받아요. 지금 저 햇빛을. 앞에 건물이 높이 올라가서. 이런 거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제는 이제 있어요. 그런 거는 일조권 또는 조망권 이렇게 앞을 볼 수 있는 권리. 한강변에 내가 집을 짓고 괜찮게 앞을 보고 살고 있었는데 앞에 건물을 높이 올리는 바람에 한강을 못 보게 됐어요. 조망권. 이런 것들도 이제 사적 공중권 영역에 점점 인정하고 있어요. 무조건 인정하는 게 아니라 점점 인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배상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적 공중권은 이제 관계가 없는 영역.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표권은 지표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건축을 한다거나 경작을 한다거나 뭐 지표수를 이용한다거나. 그다음에 지하권 하면은 지하 공간 이용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사적 지하권이 있고요. 공적 지하권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사적 지하권, 공적 지하권. 이거는 사적 지하권은 이제 개인의 권리가 미치는 영역. 공적 지하권은 개인의 권리가 미치지 않는 영역. 예를 들어 여러분들 내 땅 밑에 금맥이 발견됐어요. 금맥. 내 권리가 미칠까요? 안 미칠까요? 우리나라에서는 내 권리가 미치지 않습니다. 토지 소유자의 권리가 지하 매장 광물에 대해서는 안 돼요. 그게 뭐 몇 미터나 이런 규정이 정해져. 그런 것 없이 우리나라에서는 지하 매장 광물은 그렇습니다. 지하에 매장되어 있는 광물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권이 미치지 않습니다. 근데 지하수는 괜찮아요. 지하수. 지하수는 괜찮아서 왜 시골에 가면은 펌프 박아놓고 왜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것은 펌프로 해서 뽑아 올려 먹지 않습니까? 지하수 정도는 괜찮은데 지하 매장 광물은 우리나라에서는 권리가 인정되지 않아요. 근데 나라마다 달라요. 그게 모든 나라가 다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는 그렇습니다. 지하 매장 광물에 대해서는 권리가 미치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만 이제 오늘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위치로서의 부동산은 있죠. 그는 이제 위치에 따라 접근성이 달라진다. 접근성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거는 이제 물리적 거리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접근성은 우리 예를 들어서 건너편에 가게가 있거든요. 근데 횡단보도가 100m 저쪽 밑에 있어요. 그럼 길은 바로 건너 있지만 100m 내려가가지고 횡단보도 건너서 다시 100m 올라와가지고 다시 돌아오려면은 100m 내려갔다 다시 100m 와야 되죠. 무려 400m입니다. 가게 한 번 갔다 오는데 이런 거는 물리적인 거리는 가까워도 접근성은 떨어진다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접근성은 단지 물리적인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시간적인 거 또는 경제적인 것까지 따진 개념이 접근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접근성이 좋아야 된다라고 할 때는 그걸 따지는 거예요. 접근성. 여러분들 저 목동 가보셨습니까? 목동. 목동은요 접근성이 안 좋습니다. 그거는 일방통행길이 많거든요. 일방통행길이 많아가지고 잘못 지나쳐버리잖아요. 가야 될 곳을 지나쳐버리면 다시 그 자리로 오려면은 한참 돌아가지고 가야 돼 이렇게. 그런 거는 접근성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거기 워낙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곳이라 일방통행길을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이 교통이 너무 혼잡해지기 때문에 어쨌든 접근성이라는 개념 정도 그렇게 파악하시면 되고요.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릴 겁니다. 중요도는 이 공간성이 높으니까. 그다음에 그 오른쪽에 가면 복합부동산이라는 단어 있죠. 이 복합부동산이라는 단어는 요거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구별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복합 개념 부동산 할 때는 어떤 거를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종합적인 측면에서 법적인 측면, 경제적인 측면, 기술적인 측면 이런 모든 측면을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복합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구별이에요. 구별. 토지와 건물을 함께 부를 때 복합 부동산이라고 그래요. 토지와 건물을 함께 부를 때 이렇게 건물이 있고 토지도 있죠. 이 두 개를 동시에 부를 때요. 동시에 부를 때 뭐라고 부른다고요? 복합 부동산이라고 그래요. 복합 부동산. 제가 몇 년 전에 요 근처에서 후배를 만났는데 이제 감정평가사요. 어디 가냐 했더니 어쩐 일이냐 했더니 평가하러 왔다는 거예요. 어디 있는 물건이냐 했더니 저기 수락산 있죠. 수락산 밑에 입구에 있는 건물이래요. 물건이래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그래서 저도 마침 이제 오전 수업을 마쳐서 같이 가자고 이제 갔어요. 갔는데 이제 대장하고 다 떼온 거예요. 토지 대장하고 이렇게 다 떼가지고 왔는데 얘기하면서 이제 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고압선이 지나가고 있어서 평가 이게 높게 안 나올 것 같다. 지금 이제 담보 평가 하려고 왔는데 의뢰인은 지금 이거 높게 평가해 달라고 하는데 이 뭐 고압선이 저 수락선 가면 고압선 지나는 거 있거든요. 그 고압선 지나는데 이거 높게 나올 수가 없다. 하면서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얘기하기는 낮이라는 얘기는 지상에 건물이 없는 땅을 낮이라 그래요. 지상에 건물이 있는 상태의 땅을 얘기할 때는 건부지라 그래요. 건부지.
자, 그럼 보세요. 이 친구가 어디 가냐? 낮이 평가하러 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요. 건부지 평가하러 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다르겠죠? 다를 거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복합부동산 평가하러 가요. 이렇게 하면요. 또 다른 거죠. 건부지 평가하러 간다는 얘기는 지상에 건물이 있지만 건물은 평가하지 않고 땅만 평가한다는 얘기예요. 건부지 평가하러 간다는 얘기는 지상에 건물이 있지만 건물 평가 안 하고 땅만 평가하러 가는 거예요. 건물이 있는 상태 땅이에요. 건물이 있는 상태. 낮이 평가하러 간다 그러면 건물이 없는 상태 땅 평가하러 간다는 소리고, 복합부동산 평가하러 가요 그러면은 땅과 건물을 다 평가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뭔 뜻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단어일 뿐이에요. 그 복합부동산이라는 단어는.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복합 개념이라는 거하고는 차원이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이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렇게 구별을 되는 개념이에요. 좀 쉬고요. 부동산 분류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